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두루미죠. 예, 두루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루미는 왜 두루미라고 부릅니까? 두루미. 예? 예? 두루미는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뚜루뚜루입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됐고, 일본 여러분이 좋아한다는 사케, 죄송합니다. 전부 좋아하는지 아닌지 몰라도 사케. 근데 이게 말이 틀렸어요. 일본 사람한테 사케 이러면요, 사케는 일본 술 전체를 사케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케는 니온슈, 일본주, 일본 술이래요. 그래서 미스매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의 일본 술, 일본 니온슈, 일본 술의 마크를 보면 두루미가 많아요. 그래서 두루미 이걸 좋아하는 민족이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술의 마크에 많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뚜루뚜루 우는 거를 일본 사람은 쭈루쭈루 운다. 그래서 쭈루라는 예를 다음에 여행 가시면 한번 보세요. 쭈루라는 것이 엄청나게 쓰는 데 없어요. 됐어요. 쭈루라는 그 표현을 쓰고 특히 우리가 말하는 두루미. 이제 두루미 하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지금도 고민스러운 게 이름을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우리가 말하는 두루미를 일본말은 단조 추르죠. 단조, 단학. 그런데 우리는 두루미 전체도 두루미. 종하여 두루미예요. 북한에는 종에 대해서는 흰두루미라고 부르죠. 좀 더 과학적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두루미가 되고 유명한 학춤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오늘 시간에 없으니까 바쁘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원앙에 대한 원앙은 아름다우니까 수면선 오리죠. 원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앙금침 원앙의 부부 관계가 제가 91년도인가 1991년도에 원앙이 같은 부부가 되어라 이러면 1년에 한 번씩 체닝 파트너 하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아니 이때까지 그러더니 중국말에 원앙이는 가짜 사랑이고 그 다음에 기러기는 진짜 사랑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앙이는 1년마다 체인징 파트너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세요? 원앙은 이렇게 보면 수컷이 이렇게 화려하고 안것이 보색이죠. 자, 그러면 원앙, 중국이 이제 영어로는 만다린 닭이에요. 만다린이 어디예요? 만다린. 예? 만다린 주로 베이징 중심으로 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만다린 중국에는 월동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동개체군이 있고 터세가 있고 월동개체군이 있고 이런 그래서 1월달이 되면 저수지에 원앙이가 가장 많죠. 터세, 겨울 철새. 근데 왜 이름이 원앙이 됐느냐? 중국 사람들이 종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자로 원, 앙것을 앙, 그래서 원앙 따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가만 보니 관찰해 보니까 이게 한 종이다. 암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원과 앙을 합쳐서 원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책 소개를 좀 할까 싶은데요. 아니. 그런데 불행하게도 절판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쓴 책인데 2021년도에 출판했는데 이 책은 한국의 생태 문화가 있는 이야기도 적고 생태적인 부분 적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 코스트가 많이 드는 한 2,000권 팔리고 나니까 못 찍겠대요. 그래서 절판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려면 한 책을 구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펭귄 연구를 위해서 우리 대학원생들은 한 번 가면 2달씩 있고 이랬는데 저는 4번 갔습니다. 4번 가서 난것 갔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한다고 넣었는데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석사도 서울대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야생동물 처음 했기 때문에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해가지고 다시 공부한다고 일본 홋카이도 오비로 대학도 하고 홋카이도 대학에서도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뭘 했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도 아케코 한 아세안 환경협력사업단 단장도 하고 있고, 이건 옛날 걸 그랬는데 그 전에 환경보존원이라고 새로 생겼죠. 예, 거기에 이제 환경보존이 배정됐고, 지금도 웨트랜드 코리아 대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큐백 동남아시아 생물 다양성 조사 발굴 사업을 지금도 한 20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자주 갑니다. 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 보고 연구를 상당히 오래 했죠. 그런데 제가 그만두고 제 제자가 제 후임 교수로 와서 남극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별로가 아니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 의세의 포스트 오더고, 그 다음에 아시안 물새도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또 팔지 않아가지고 고아인데 하여튼 간에 제가 외교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아시안 기금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안 국가 10개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일부 금액을 아시안 사무국에 돈을 줘요. 그래서 아시안에 기약이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로포즈 해가지고 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안 국가 10개국이 1월달이 되면 물새 동시 센서스를 합니다. 거기에 교과서로 쓰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국에 10개국에 600권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좀 마련해가 다시 찍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예.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생태학 관리학,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생물 다양성 연구를 하면서 1년에 책을 한 권 내지 두 권을 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내는 덕분에 제가 책을 한 27권 정도 쓴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또 이런 것도 썼어요. 우리 새소리 배까지 이런 것도 쓰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야생동물 하면 우리나라에서 감각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학문적으로는 와일드라이프 뭐냐면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환경에 자유로 이동 가능한 척추동물이죠. 그런데 척추동물이 꽤 조류, 포유류, 양스, 파충류, 담수까지 들어갑니다. 이 미국식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이라면 뭡니까? 포유류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새. 옛날에는 새와 짐승 이랬죠. 새와 짐승. 네. 양서 파충류는 별로 보류대상은 아니었고, 그래서 또 이제 미국, 영국 이런 데를 해가지고 그 한인민 중에서 모든 야생 생태계에 있는 동식물을 다 이야기하는 거로 와일드 라이프를 씁니다. 영어적인 표현을.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고요, 와일드 라이프라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척추동물 이 개념으로 들어갈 건 식물까지 포함한 건지 잘 보셔야 돼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데피니션에 하면 이 조류, 포유류, 양서, 파충류, 담수, 오개분류구를 표현하는데 이 재밌는 게, 제가 박사는 일본에서 했지만은 비지팅 프로페서 박문 교수, 연구 교수를 미국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농학부에 야생 동물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코발리스 있는데 태평양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와일드라이프가 담수어가 아니고 태평양에 있는 물고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피니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류, 포유류, 양서, 파충류, 담수어를 프레시워터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뭐랬냐? 야생조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주로 조류, 포유류를 지칭했는데, 새와 짐승, 우리말로요. 예, 고려되면. 근데 이런 데피니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아시면 좀 더 앞으로 이야기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새를 좋아하고 다 좋은데, 그럼 야생동물을 왜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럼 야생동물이 왜 보호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가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위한 가치는 포지티브 밸류, 긍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적 가치, 에세스틱 밸류가 최고 어필되죠. 아까도 보면 원앙이 보면 이쁘잖아요. 응? 보고 싶어. 남녀가 보면 이쁘고 뭐 마음에 드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야생동물과 서식지, 그 서식지죠. 문학, 미술, 음악의 소재로서 사람의 미적, 역사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두루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그 심볼새가 두루미입니다. 그 제 명함에 보면 서울대 마크는 안 들고 다닌다. 두루미 그림을 넣어 다닙니다. 왜? 두루미를 제가 좋아합니다. 네. 또 하나 서울대 심볼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환경 보존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호, 보전, 그 다음에 보존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보존은 프리저베이션. 우리가 말 생태적으로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생물학적 천위가 지나가도록 진행되는데 그냥 가만히 놓는 거예요. 타치, 인간의 간섭 없이. 그런데 보전은 컨서베이션이래 가지고 프리저베이션 개념 플러스 인간이 좀 더 손을 좀 넣는 거예요. 근데 보호는 뭐냐? 보호는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때의 보호, 프로텍션의 개념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인 그 데피니션을 그래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저베이션, 컨서베이션, 프로텍션을 구별해서 보존, 보호 이걸 좀 구별해서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휴양적 가치 무엇보다도 요새 버드워칭, 조류 관찰, 그 다음에 사냥 낚시에 의해서 이제 창출되는 가치인데요. 하나는 소비적인 가치가 있고 헌팅, 물고하고 그다음에 낚시 이런 걸 잡아가 소비를 한 거죠. 그런데 반하여 소위 말해서 탐조를 하고 다른 야생동물 이런 걸 사진을 찍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요새는 사진 찍는 사람들도 훼손을 하고 말이지 서식지를 훼손하고 잘 찍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를 주는 경우는 있지만 오리지널한 방법은 뭡니까? 자 있는 그거를 훼손하지 않고 촬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적인 그게 아니다. 그래서 비소비적인 카테고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리 사회에서 추정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큰 악셀을 보기 위해서 뭐 얼마 정도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큰 악셀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드워칭, 야생동물 가치, 아름다운 뷰티, 미적 가치와 그 다음에 휴양적 가치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탐조를 하는 나라 영국입니다. 영국은 하나의 산업입니다. 산업. 그러고 여러분 영국을 혹시 가실 일이면 우리는 맨날 밤비행기 타고 가요. 한국에 가면. 내릴 때 보면 런던이 보이질 않아. 시드니는 모르겠어요. 자, 영국 런던은 보면 도심의 바깥에는 뭐 숲속에 살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8세기에 그 타운하우스법에 의해서 건물은 3층 이상 못 짓고 반드시 뒤에 가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무를 심고 이러면 그 건물이 덮어질 거 아니에요? 그 가든 안에 뭐가 있냐면 개인이 영국 추워요. 겨울에 가보면 영국 사람 비 오지 뭐 겨울에 바람 불지 춥지 참 사람 사는 데가 좀 뭐 영국을 신사이라지 몇 대면 뭐 들고 다닌다 이러지만은 제가 영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왜? 영국은 세계 탐조의 성지입니다.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가 그 하는 그 뭐 H 리저버가 있고 비타 센터가 있고 뭐 이런 그 한 개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60개 이상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고 영국은 또 WWT 와일드 파워 앤 웨트랜드 트러스트 이게 있어가지고 헤드쿼터가 스림브리지 있지만 그거는 인공사육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지금 기억이 확실한데 11개인가 18개인가 그 브란치가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타운하우스법에서 그 하면서 추운데 영국은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또 온실을 만들어요. 꽃을 피우고 다니면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잉글리시 티 한잔 하고 말이지. 그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래가지고 런던은 딱 최고 중심가 외에는 보면 전부 다 숲에 쌓여 있어요. 시드니가 그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개발 그걸 하면서도 잘했는데 특히 그린벨트 제도는 엄청 잘한 거죠. 그런데 좀 그거 한 거는 타운하우스법이랄까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좀 해가지고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원까지 꾀꼬리 여러분 이 시는 잘합니다. 꾀꼬리가 우는 소리가 이거든. 제가 흉내를 내면 옛날엔 잘 냈는데 요새는 좀 시원찮아가지고 호호호 하는 거죠. 그러고 고양이 소리도 내죠. 그래서 꾀꼬리가 굉장히 그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차이니즈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붙죠. 이게 시는 다 아니까 읽어보시면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게 유리양 화이 치이 하는 그런 얘기 아시죠? 이걸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문학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꾀꼬리한테 실어가지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학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혹권이 큰 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혹권이가 요새 좀 옛날보다 많이 봤어요. 특히 제가 시아오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유럽의 혹고니가 주로 사육 것도 있고 그런데 어째 고니가 백조의 호수 겨울 나그네 슈베르트 음악의 대상이 되고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의 발레 음악도 되고 음악의 대상이 됐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큰 고니가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음악의 대상도 된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자, 원앙이가 이래, 화려한데, 자, 수컷이, 유전자를 남기해서 수컷이 앙컷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화려하다는 것은 천적으로부터 공격당할 가능성이 많죠. 그럼 왜 변환깃이 생깁니까? 변환깃? 여러분이 6월 7일 가가지고, 원앙이 이쪽에 아니니까, 청둥오리 같은 것도 핀란드, 스웨덴 전에 가면요. 우리가 만난 수컷의 청둥오리를 못 봐요. 수면성오리는 번식이 끝나면 변환깃, 에코리푸스. 그러니까 부리가 빨갛죠. 번식 끝나는데 목숨 걸릴 일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색으로 바뀐다. 여러분이 새가 번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알을 낳는 거죠. 알을 낳는다면서 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란을 해야 되죠. 포란을 하기 위해서는 암컷은 뭡니까? 오랜 시간 뭐 해야 돼요? 품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천적으로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보호색이 되게. 그런데 번식이 끝나면 수컷은 교미하고 나면 자기가 목숨 걸 일이 없으니까 변환깃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원앙이는 번식지가 이렇고 우리나라에 월동지가 되기도 하고 월동지인데 월동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일본 노래에도 오시도리가 원앙이거든요. 오시도리와 같이 잘 살고 그러니까 또 생각이 비슷해요. 원앙이가 아름답게 보이고 암수가 다니고 이래보고 소위 말해서 원앙이는 1월달 정도에 갈수록 선을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번식을 하는 게 같이, 우리나라의 텃새는 여기서 번식을 하겠지만은, 겨울철 새는 같이 시베리아 가가지고,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수면석 오리의 특징이죠. 예. 하여튼 그렇고. 자, 생태적 가치란 무엇인가? 자, 생태의 안전과 건전한 기능을 유지하는 가치인데, 고차 소비재 개체군 조절 기능이고 이런 여러 가지 나옵니다. 종자 산포, 수분색인데 특히 해충 부재작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박새.
자, 대체로 보면 이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산림과학부 교수였고 또 임학과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맨날 항상 새를 위해서는 뭐 종자식물을 심어야 된다 막 맨날 새가 그럼 종자만 먹냐 알잖아요. 새들은 우리나라 특새들은 절대적으로 번식 때에 새끼 주는 게 뭡니까? 캐터필라 애벌레거든요. 네. 그럼 애벌레 생산량이 많은 식물이 뭡니까? 소나무 아니에요. 소나무 아니라니까. 침대수가 아니에요. 활엽수, 낙엽 활엽수.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박새가 캐터필라 그 애벌레를 1년 동안 몇 마리 잡아먹겠어요? 네? 네? 내가 이거를 1994년도 처음 소개했어요. 한국에. 한 8만 5천 마리? 예. 예? 한 마리가? 예. 8만 5천 마리. 그러니까, 그 숲이, 올창창하는 것도 있어야지만, 어찌 보면 다양한 숲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만 5천 마리, 곤충 애벌레를 먹는다는 것 자체는 단백질의, 먹이로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뻐꾸기를 우리나라 와서 가는 동안 몇 마리 정도 그걸 하겠어요? 뻐꾸기는 주로 모충 잡아먹습니다. 송충이 뭐 이런 거, 9만 마리. 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 종자산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새들은 맛을 잘 볼까요? 맛을 잘 보요. 여러분, 맛있다, 안 맛있다, 뭐, 짜다, 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맛을 보는 버즈 오브 테스트, 미린, 몇 개이겠어요? 만 개입니다, 만 개. 만 개고, 새는 200에서 300 정도예요. 우리가 브로일러라는 닭고기 생산하는 그런 게 이제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한 6, 700개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는 맛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몇 개인 줄 알아요? 그 연구에 그래가지고 18,000개. 돼지는 불에 간 거예요. 불에 간지도 모르지. 왜? 인간이 주는 그것만 먹는 거야. 그런데 알아야지. 그런데 맛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기본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와 관계되냐면 캡사신 매운 거, 캡사신 고추, 칠리가 남미가 굉장히 원산이 맵잖아요.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청양고추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청송하고 영양이 고추인데 합치져가지고 청자에다가 양자인데 청량이다 보니까 갑자기 청양고추 하니까 이 가까운 동네 있죠? 청량이 오리지널인 줄 알고 전부 다 청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송하고 영양은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웃자겠어요. 자기네들 그리 짓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그 청양고추는 요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청양고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야, 이 청양 지방에 나온 고추가 맵구나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포유류는 매운 고추를 설사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새들은 매운 걸 느끼지 못하니까 먹고 이래가지고 분산시키고, 고추, 산포 역할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새들은 냄새를 잘 맡을까요?
자, 새들은 후각엽이 조그만해요. 일반적으로 냄새 잘 못 맡습니다. 그 잘 맡는 새들이 있어. 바다새. 그리고 또, 키위. 예? 이런 건 냄새를 잘 맡아야 됩니다. 이 책 안에 다 있으니까 중고책이라도 좀 사가 보시면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자, 여기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야생동물 종자 산포해가지고, 여기 보면 뭡니까. 청설모종, 잣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집밥구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박새죠. 그 다음에 보면 지도에, 잡아먹고, 이렇죠. 예.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적 가치, 이랬는데, 동물 생태 탐구로서 인간 생활의 양식, 윤리, 사회 구조에 대한 반성을 유도한다 이랬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모니터링 하는 그런 것도 그 과학적 가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생동물 가치, 이제, 미메틱스, 미미크라이,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신칸센에 맨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신칸센에 이게 노점이라는 이걸 개발했는데, 터널을 지을 때 너무 시끄러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중에 그 신칸센 가는 일본 그 철도 연구원에 있는 친구가 새를 좋아했어. 물총새가 다이빙 할 때에 물을 많이 튀지 않고 다이빙 하더라. 왜 그럴까? 해가지고 물총새의 불이 있는 걸 그 고려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다마라는 게 이 타입이고, 새로 만든 게 이렇게 물총새 부리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소음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이, 야생동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곤충으로부터 배우는 이게, 그런 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비가 날아가는 이게 뭐더라, 22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러시아 무슨 비행기고, 다 이게 예를 들어 두루미에서 이게 와류를 방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런 게 다 바이오 미미크라이라는 것을, 근데 그는 야생동물로부터 배우는 게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용적 가치, 식품이나 의료용에 이용 가능하고, 인간 생존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올마이티가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게 다 좋다. 모든 게 다 나쁘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분은 이런 부분이 참 훌륭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 모자라고 다 그런 거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야생동물 같은 경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사고, 우리 로드킬러 같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뭡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호수총이가? 호총이, 이름을 까먹네. 호랑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호랑이 뜯어먹고 남은 인간의 시체를 모아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게 최고 많은데 경상북도입니다. 과거에 그렇다니까. 요새는 호랑이한테 잡힌 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호랑이 있어야 잡힌 물이.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했죠. 호랑이를 늘리기 위해서 러시아 국경하고 상당히 넓은 지역을 호랑이 보호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늘어났죠. 요새 피해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활동하는 영역, 동물의 활동이 오버랩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피해, 농경지에 호랑이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 많이 하죠. 양어장에 또 수달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하고, 수달이 또 전쟁기물이잖아요. 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횟집 주인으로부터 수달이 비싼, 횟감을 다가하면 포획해가 없애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못하면 천연기념물법으로 큰일 납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인간과 가축의 질병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특히 이제 감경병 이야기라든지 에비언 플루 문제는 이제 그게죠. 그 다음에 구제역 문제도 그렇고,
특히 에비언 플루 같은 경우에 저는 우리나라 가금 시스템, 사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기고도 하고 그랬는데, 농림축산부인가? 거기서는 죄 없는 야생조류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면 자기 책임도 없고 좋죠. 그래서 왜 야생조류한테 말도 못하는 애한테 자꾸 책임을 하냐. 그건 아니다. 응? 그 글을 많이 썼어요, 제가. 응. 그러고 또 이러지 않습니까? 겨울 철새 먹이 주기 잘 하다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접촉하지 말라고 하나도 안 줘. 그래서 내가 또 열받아서 글을 썼어요. 우리 인간도 잘 먹고 건강하면 감기 안 걸린다. 에비언 플루도 감기다. 그래서 새들에게 잘 먹여야 될 거 아닌가. 겨울 철새 먹이를 주자. 그래가 또 이거 전화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교수님 글 보고 지금 겨울 철새 먹이 주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방관리청장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고 또 여러분이 ASF 아시죠? ASF 아프리카 돼지일병 그거 할 때 펜스 치고 난리 쳤잖아요. 내일 모레 그거 한다고. 그런데 멧돼지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심지어 제가 뭐랬냐면 강원도에 소위 말해 돼지 키우는 사람 분들이요, 멧돼지는 싹 다 잡아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멧돼지가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축복이다. 그러고 또 하나는 생각하는 게 펜스 치고 하는 게, 멧돼지는 다 세력권이 있어요. 함부로 우리나라 같이 산악 국가에 함부로 넘어가냐.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펜스 치고하고 어떤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멧돼지 ASF 된 거를 차로 이동을 시켜 자꾸 이동을 시켜가지고 옮기는 거라. 그런 결과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하도 그러니까 양돈협회에서 저보고 연구비 주고 좀 입 좀 막아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 너가 생각 잘못하고 있다. 너가 돼지 키우는 게 그래 가면 돼지 키우는 뭡니까? 그 지역만 펜스를 꽉 쳐라. 멧돼지가 접촉 안 하면 걸리든 말든 그거 하든 돼지가 사육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멧돼지를 막기 위한 펜스를 치자. 돈 엄청 들었어요. 몇천억 들었어요. 지금 그거 말입니다. 다시 드러내는데 2배, 3배 듭니다. 그걸 가다가 잘 알잖아요. 산양이 그어서 걸리가 죽고 무죄. 그래서 내가 또 엄청 욕을 많이 했죠. 하여튼 그래서 해보니까 새고 짐승이고 보니까 새와 짐승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글 잘 못 씁니다.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막 글 쓰고 방송이나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새를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고 이랬을 때에 야생 동물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야생 동물이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서식지입니다. 서식지. 삼투죠. 그 서식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몇 시까지 하면 되죠? 2시 30분까지. 네. 빨리 하겠네. 자, 새들이 살아가는데, 야생동물이 살아가는데 서식지 구성 요소라는 걸 첫째, 먹이, 푸드, 카바, 물, 공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걸 내가 왜 넣냐면 기본 개념을 딱 뜨고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그거 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야생조류 같은 경우에서는 번식 때 아까도 말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벌레를 포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 식물 종자 섭취 저장을 해야 되죠. 겨울에는 먹이 부족에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공급이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자, 봄에 곤줄박이, 그 다음에 박새,
뭐야 진박새 이런 걸 보니까 그 먹이를 그 보니까 나비목, 파리목, 메뚜기목 이런 걸 주로 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박새류의 새끼의 먹이에 대부분 나비목 유충을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비목 유충은 낙엽, 활엽 수임에 많이 끼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낙엽, 활엽 수임을 그하는 참나무 계통을 잘 보존 내지는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번식 때 벌레를 물고 종다리 저희 애벌레고, 가을에는 뭡니까? 동박새가 이건 뭡니까? 물질레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먹고. 네. 피력한사. 네, 오늘 다시 알아볼게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먹이를 먹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부리가 세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나오지만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 하는 도요새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있는 종들이 예를 들어 마도요하고 그 다음에 검은 물대새 그리고 뭐야 꼬마 물대새 이거 다 전부 다 부리가 다르죠. 깊이도 다르고 부리 모양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먹는 그 종들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면 벌새는 주로 뭡니까? 밀은 뭐 꿀이랄까 뭐 그런 걸 먹고 가죠. 벌새는 일일 휴면을 합니다. 척추동물로서 가장 진화적으로 작게 된 새가 벌새입니다. 3g이에요. 3g. 예? 3g.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 작지요. 뼈가 있단 말이지. 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벌새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밀은 여러분이 뭐야 꿀 먹으면 힘이 좀 빨리 나잖아요. 예? 탄수화물이고 그래서 뭐야 그 뭐 사기 때문인데 얘네들이 곧 소위를 하고 가기 때문에 하루 내에서도 밤에 잘 때는 체온을 떨어뜨려서 휴면 상태에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벌새는 주로 남미 그 어디야 저 수리남 해사코 그 뭐야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그 번식은 뭡니까 미국 캐나다 이쪽에서 하죠. 제가 미국 갔을 때 많이 봤어요. 미국 사람들의 그 정원에는 꿀 미련을 넣어놔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렇게 튜브 비슷하게 생겼죠. 그거 딱 해가지고 꿀 넣어놓으면 벌새들이 날라와가지고 호버링 하면서 먹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영국 이야기했죠. 영국은 그 뭐야 조그만 연못도 파고 뭐 이래 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어요. 영국은 인공새집 그 다음에 물 흐르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먹이 그 겨울 먹이 주는 이런 까지가 그게 산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입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 여기 혀도 다르다 이게. 예. 혀 같은 경우에서 이건 뭡니까? 뾰족하고 끝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참새목의 새들이 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이제 뭐야 그 바나나 그인데 약간 그 가지고 미련 같은 걸 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딱따구리죠. 딱따구리 같은 경우에 그 두드려 가지고 그 벌레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자, 내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그 산림 쪽에 있는 사람들은 딱따구리가 숲을 다 베린다 이래요. 왜? 두드리가 구멍을 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래 안 해요. 얘네들이 드리밍을 해가지고 진동이에서 안에 썩은지 안 썩은지 알아. 알고 이미 안에서 부해가기 때문에 벌레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두드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쟁이 실질적으로는 이미 안에 내부에 썩는달까 부해가는 거기서 곤충이 애벌레가 있고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과일식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하는 그 샤블러, 그러니까 넙죽부리 오리, 그 뭐야
흩어가지고 걸러서 먹는 혀. 그러니까 이 새들마다 먹기 위해서 다 혀도조차도 다르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그냥 소개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 PPT 만들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역에 딴 데 놓으면 제가 따다닥 하면 끝나요. 근데 이분 우리 명호 소장님이 주신 미션 그걸 보고 어떻게 맞출까 고민하다가 이래 되는데, 자, 여러분이 또 새들은 우리 포유인하고 다르잖아요. 그 뭡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뭐야? 기자드가 뭐예요? 여러분 저기가 뭐예요? 그 뭐야? 포장마차에 가면 잘 파는 거 있잖아요. 소주 한잔 할 때. 닭똥집. 예. 거기 이제 모래 주머니, 닭똥집 뭐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클럽. 이게 식도고. 클럽.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새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고 하는 거는 라지 인스테티, 그러니까 대장이나 이런 데 장에서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에소파구스는 식도죠. 식도도 새가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예를 들어 맷비둘기 같은 경우에 여기서 뭡니까? 식도에서 뭐가 나와요? 밀크. 그 다음에 이제 클럽 같은 데서 이제 이게 먹이를 저장하고 이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다 다르다, 이게. 우리말은 위하고 좀 다릅니다. 예, 예, 전이고, 여기 이제 전이고. 그래서 이제 새들은 좀 먹이 먹는 게 좀 다르다 하는 거를 이제 이 닭똥집이나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닭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기죠. 예? 여기서 소화를 대주로 하죠. 부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르모넌트, 그러니까 가마우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입을 그냥 물고기를 넘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 종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고기를 찢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패러트 종류의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위 말해서 먹이 주문이라도 다 다르다. 이런 걸 그냥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식주죠. 예. 그 새들은 옷은 필요 없잖아요. 비틀이고 먹을때. 두 가지 예보는 뭡니까? 하나는 집이죠, 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잠자리, 루스팅 카바. 카바라는, 이거 무지 고민했어요. 영어를 만드는데, 영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더 좋은, 여러분이 내용을 아시고 더 좋은 한국말 있으면 좀 가르쳐줘요. 방법이 없어서 커브를 하고 영어 들었습니다. 둥지, 네스팅, 피난처, 셀타 이런 게 있습니다. 종에 따라서 다른 카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카버 자원이 필요하다. 감목청, 대경목, 계류, 하천, 자갈밭 등 이렇게 됩니다. 자, 대경목이 부족해서 둥지 자원이 부족한 게 인공채집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잠자리가 이제 하는데, 피난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용물대새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자는 데 있어서 물이 없는 데가 피해가 자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아닌가? 내가 관찰을 직접 잘 안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물이라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먹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카바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예. 물이 중요한데, 물 마시는, 소화차에 물 마시는 장소, 목욕, 물 목욕도 하죠. 그 다음에, 물까마귀 경우에서는 물 밑에 둥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물 자원을 확보하고 그러는데, 도용물대새는 대부분 다 소금샘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바닷가에 갯벌에 가는데 물을 어디서 먹어요?
바닷물 먹어요. 먹는데, 예? 이게 소금샘이죠. 소금샘인데, 어디 갔지? 소금샘인데, 자, 이 물을 가는데, 이제 이게 샌드그라우스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새입니다. 이 새들은 물을 새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30km를 날아가지고 이 가슴에 그 구조가 물을 좀 이렇게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적셔가지고 와가지고 한 15% 정도를 물 새끼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도 먹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가져올 때에 그래서 하여튼 그 구조가 한 30km 날아다녀요. 자, 이게 소금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 상시 있는 마도요 같은 경우에서는 그이죠. 계속 하기 때문에 소금샘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큰 뒷뿌리도요, 붉은 어깨도요 같은 경우에서는 뭡니까? 거의도 내륙 지방에 시베리아 인데 가잖아요. 그 담수 습지 있는데 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소금샘의 크기가 작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동 시기라든지 월동기에는 또 다시 발달해요. 이게 소금샘입니다. 소금샘. 그래서 도요물대새도 우리나라에 항상 있는 바닷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야 되고 이동해서 시베리아 그 담수 섭지인데 그 가면 담수를 소금물 말고 민물을 먹으면 되니까 굳이 그 소금샘이 역할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요거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황열새, 꼬리가 노라면 황열새죠. 물 먹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동복새가 모욕하는 모습입니다. 저하고 친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들, 안산에 있는 그 최종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산시 안산시청 뒤에 요거만한 정을 가지고 해가지고 물이 고이게 했어요. 한 50종의 새들이 왔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산새 이야기하고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물을 조금만 연못이고 안 보이게 하면 내가 남산 할 때도요, 연못 만들어, 연못. 중요하다. 모욕하러 오고 먹으러 온다. 그 실험을 하니까 50종이야, 50종. 정확하게 54종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인지적으로 만든다고 제가 한번 그리 봤어요. 자, 그러면 새들이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조류의 체온 조절에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을 획득하는 다양한 행동이 있고, 물이 구하기 힘든 사막이나 바다 서식 조류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 물을 획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막권, 가슴에 물 적셔가지고 둥적 기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화밀이나 가위를 먹는 조류, 육식성 맹금류 등은 대부분 조류는 먹이에 필요한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낮의 그늘 온도가 49도 이상 사하라 건조지역에 사는 청회생면은 필요한 수분을 거의 다 먹이로부터 획득한답니다. 그리고 곤충식 조류는 먹이 체액에 필요한 수분을 곤충 안에 있습니다. 종자식 조류가 주로 이제 웅둥이를 만드는데 웅둥이 가까운 데 가죠. 그 다음에 기타 지방을 분해하는 물질 대사에 부산물이 생성된 물을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낙타 있죠, 낙타. 낙타가 어떻게 3억을 물 없이 갔냐? 그래 이야기할 때, 이리스 들었어요, 어릴 때. 상봉낙타, 단봉낙타 있죠. 그 봉우리에 물이 들었다 그랬어요. 물이 들은 게 아니고 지방이 됐대, 지방. 에너지로 서면서 대사수에 의해서 가네요. 날아가는 도요물대새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이, 보통, 낙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성 조리는 소금샘,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물을 보존하는 독특한 배설계 구조인 세뇨관, 재흡수율이 높아가지고 수분을 확보하고. 자, 조류들이 체온이 높을 때는 어떻게 하냐? 체온이 기온보다 높을 때는 기한 냉각을 이용하지 않아서 열 발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타조는 체온을 일주기에 약 4도씩 올려가지고 하루에 몇 리터의 수분을 기한 냉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부분으로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우리도 물을 먹어야 되고 새에서도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 서식지 구성 요소가 먹이, 카바, 물,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게 이제 갯벌 같은 데는 이 이야기가 좀 안 통합니다만은 산세 종류에 들새 종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많이 살 때 숲의 임층을 많이 만들면 임층에 따라서 들어오는 새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감목성도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숲이 큰 것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수평면적으로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수평적인 면에서 입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또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기후변화를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넣었는데, 도요물대수는 기후변화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 기후변화는 대표적인 종과의 생태계 변화 현상인데, 생물학적 활동 시기,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상대의 수도 풍부도, 어반던스 문제든 물의 양분 순환 문제라든지 증가하는 교란의 위험도, 산불, 들불, 여러 정도의 문제 이런 게 다 관계됩니다. 이거는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기후 온난화 다 아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탄소인데 어떻게 저쪽 강수량의 변화가 그리고 다 아시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점점 뭡니까 난대화되어가고, 그 다음에 바나나를 남해 안에서 그하고 망고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옛날에는 대구 사과죠. 사과는 대구. 지금 사과 어디입니까? 인제. 양구 인제입니다. 인제.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아시는 거고. 자, 극지방 같은 기후변화 영역의 극지방 고산지대 극한기후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문제되는 종이 무슨 종이죠? 우리나라에서 나무 최고 구상나무죠. 구상나무 학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비스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 잣나무 학명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잣나무? 파이너스 뭐요? 코리아나 아닙니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라틴어로 엔시스, ENSIS가 붙으면 그게 최초로 채집된 곳이. 그래서 자, 우리나라 잣나무는요.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기 전에 동경제국대학 식물학 교수 나카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싹 헐었어요. 잣나무는 일본에 없어요. 한국에 와서 저거 많은 조선반도 와 처음 본 거야. 그래서 기본 표본을 한국에서 처음 구했다. 그래서 한국이라 안 했어요. 고려. 일본말로 고려를 고라이. 그래서 고라이 엔시스입니다. 그러고 백제를 뭐라 했냐면 구다라, 신라를 시라기, 고려를 고라이, 고구려를 고구리랍니다. 그래서 고라이 엔시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코리안 파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 지금 흥황산맥, 중국 이춘지붕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이쪽 흥황산맥 넘어가는 그쪽이 잣나무 원실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잣나무를 붉은 홍, 그러니까 붉은 홍송이랍니다. 중국 애들이 이춘지방을 가가면 간판이 커요. 홍송의 고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잣나무 이거 원실이. 내가 또 하나 놀라는 게 제가 홋카이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홋카이도 대학 토마코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도세에서 30분 내려가면 돼요. 토마코마이 항구가 크죠. 거기에 토마코마이인데 내 스승인 사람이 산림박물관을 만드는데 야생 조류 표본도 있고 나무 표본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잣나무 판재 표본이 있는데 이따 하더라고. 와, 그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백두산 그 근방에서 가져왔지 싶어. 그래서 잣나무 저리 큰 것도 그때 일본 사람들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러면 또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 거라도 제가 놀란 게 제가 서울대학교 학술림장을 8년 했어요. 서울대학교 학술림 5,400만 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서울대학교 학술림은 국민 모두에게 한 평씩 나눠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동경대학가가, 옛날에 우리 광양 백운산 학술림이 동경제국대학 조선 전라남도 연수님이었어요. 술 마시다고 옛날 사진 보여줄까?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다 찍은 거야. 찍은데 보니까 미안하지만 나무가 전혀 없더라고. 우리가 다 잘라먹은 거야. 그거는 우리가 일본이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본래 그 나무를 그 남쪽 지방은 다 잘라먹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그 학술림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심었어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기후온난화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물건 같은 거에도 뭐 없다가 나타난 거고 푸른 날개, 팔색조 이런 것도 이제 동남아시아 있는 애들이 기후온난화에서 출현한 거죠. 붉은 뿌리 지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가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책을 2000년도 했을 때 450종이었습니다. 남북한 합쳐서. 그 지금 몇 종인 줄 알아요? 네? 603종. 603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체크하기에는 601종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이런 이유가 좀 있고, 또 새를 관찰하는 사람이 늘어가지고 옛날에 못 봤는 걸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종이 늘은 거예요. 거의. 자, 기후온난화에서 산불이 많이 나고, 그런 이야기는 그냥 하고. 자,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니까, 독일 북해 연안에 헬고라트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에 새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매년 새를 채집해가지고, 포획을 해가지고, 밴딩하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티드 플라이 캐쳐, 여기서 이제 블랙버드 대륙금은 지바퀴죠. 하고 이 보면 연도에 따라서 여기 이제 5월 10일, 5월 20일, 5월 30일, 6월 9일 되죠. 1960년도에는 뭡니까? 6월 한 5일 정도 되죠. 그때 처음 왔는데 2000년도는 보면 5월 한 28일 정도 왔죠. 그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기후온난화 영향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대륙검은 지바퀴도, 이거 보시면 3월 10일, 3월 20일인데, 1960년도는 뭡니까? 처음 온 데가 3월 한 28일 정도 왔죠. 근데 지금은 이거 보면 3월 한 15일? 빨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커먼 레드 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진동지수 이거 하는 지수고, 그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빨라진다. 그러니까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빨리 오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영국에서 와사담 숲 이런데 그것을 했는데 기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오는 시기가 빨라지더라. 번시간 시기 빨라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힌트 제비가 오는 것도 빨라지고 가는 것도 빨라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후온난화 영향입니다. 근데 이게 영국 저습도고 해고라트도 그렇고 몇십 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거예요. 그 모니터링 결과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맨 처음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기 생태 연구한다고 하는데 조사지를 바꾸면 안 돼.
예.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스포츠 플라이 캐차, 가을철 이동 시기도 보면, 이게 뭡니까? 8월 30일, 1960년대에 발효됐는데, 예? 거기서. 이제 늦어지는 거죠. 왜냐? 따뜻하게 때 묵고 살만하다, 이게. 그러니까, 번식진, 유라시아 대륙 이쪽으로 와가지고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기후온난화 영향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을철 이동 시기가 출발 시기의 기온 상승 또는 번식지 먹이 조건의 변화로 해서 월동지로 돌아가는 출발 시기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번식지 체류 시간이 증가되는 것도 이제 보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헬고라트 섬에서 서식한 종경이 47년 동안 평균 한 10.3일 정도 체류 시간이 증가되었다 하는 결과는, 이거는 뭐냐? 여러분이 말하는 모니터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7년 동안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한 거죠. 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넘어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래 되느냐? 기후온난화에서, 그전에는 뭡니까? 알락딱신가? 이게 뭐야, 보면. 자, 먹이, 푸드 어빌리티, 곤충 어빌리티, 캐터필러가 발생하는 시기가 이랬는데, 얘네들이 오는 시기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번식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뭡니까? 기후온난화에서 뭡니까? 나무 이파리가 빨리 나고 거기에 따라서 곤충 애벌레 발생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빨리 안 왔다 이게야. 자기가 와서 번식하려고 보면 먹이가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종이 거의 90%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달피난가, 이거는 동물성 플랑크톤이에요. 이거는 케렐라텔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에요. 상식적으로 동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죠. 포식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되는데, 이건 규조류입니다. 규조가 있는데, 이게 뭐가 빠졌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죠? 예. 그 이제 고차 소비자일수록 기후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덜 피해를 입는 거죠. 기후온난화하지 우리는 이거 먹고 에어컨 틀고 이래가 견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차 소비자일수록 기후온난화에 영향을 덜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해됐습니까? 네. 나오네. 이게 박사의 종류인데, 자, 그 캐터필러 발생의 그거 되지만, 그레이트 티트, 박사에는 아주 균등하게 그거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게 아까도 말씀 생물 계절성의 불일치 조금 많아요. 식물 개업 시기가 빨라지는데 산림성 조류의 번식 시기가 곤충목인의 최대 가용 시기가 불일치가 됨으로써 조류 번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개체군 감소에 결국에는 이 종이 이어서 보면 이게 매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게 또 번식하고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얘네가 안락닥새가 결국에는 거의 90% 멸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이렇게 중대병도에 쭉 옛날보다 오는 시기가 빨라졌어요. 이것도 어느 데이터인지 몰라도 하여튼 어디서 이것도 결국에는 모니터링에 의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겨울철에도 월동지로 이동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백놀이가 그렇죠. 백놀이가 안 가고 외가리도 안 가고. 자, 멧돼지 문제도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 인터뷰하자고 나갔더니, 요새 내가 현장을 안 가기 때문에 모른다. 거절했어요. 이유는 뻔하지만은, 가까이는 멧돼지가 겨울이 춥고 이렇기 때문에 8마리 나면 첫 겨울에요. 한 반 정도 죽습니다. 먹이 자원이라든지. 요새는 먹을 것도 많아. 따뜻해. 안 죽어. 그 7마리, 8마리가 있어요. 작년에 개체수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먹던 음식물 지력에 여러 가지 먹이 자원이 풍부하니까 개체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냐. 이거는 포획을 해야 됩니다. 그 야생동물 관리예요. 생명의 중요하긴 중요한데 또 적절하게 관리 안 하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만 피해가, 인간의 피해만 주는 게 아니고, 딴 야생동물의 그 생태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예? 전체적인 뭡니까? 그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그 빨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고, 자, 15분 만에 나오시나요? 잠깐만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동물지리구상 뭡니까? 구북구에 속합니다. 미국은 신북구입니다. 자, 우리나라 가치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저 있고, 저 영국에 있는 거는 구북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새는 다르잖아요. 왜 달라? 동물지리구가 달라서 그래요. 저도 맨 처음에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가 다르고 동물이 달랐어요. 일본 갔어요. 공부하러. 네. 아, 진짜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한 조류가 한 600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한국에서 나올 때 450종이었어요. 지금은 573종이고, 그 개정판에 있어서는 제가 뭐 601종, 604, 요것 저 개정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겨울 철새가 20%고, 그 다음에 여름 철새가 한 11%, 그 다음에 20% 통과 철새예요. 미조가 34%. 그래서 텃새가 10.5%. 우리가 말하는 텃새와 철새 이러면 우리나라에 오는 새들은 대부분 다 철새다 하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동 경로 다 이야기하시고 동아시아 대행 철저 이동 경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는 다 아실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꼬리 기러기가 이렇게 되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까, 자료가? 네. 그럼 읽으시고, 결국 앞에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자, 두루미류는 뭐 또 아실 거고, 도요물대새도 이렇게 간다는 거 아실 거고. 자, 제가 여기 가막딱따구리를 넣고 왜 큰악셀을 넣느냐. 가막딱따구리는 여기서 보면 본보다 북방종이다, 북방종. 학명이 드리오코푸스 마티우스. 왜 마티우스냐? 이 빨갛죠? 마티우스는 군대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 영화, 군대 영화 보면 로마 군인들이 뱃살이 빨갛죠? 우리는 군대의 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명을 빨갛게 마티우스를 했고, 큰악새는 화이트 벨리드 우드페커인데 드리오코푸스 자벤시스예요. 엔시스가 붙어 있어요. 처음 포획된 곳이 자바입니다. 남방종이에요. 큰악새 종 수준에서는 14개 아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드리오코푸스 자벤시스 리차르디. 리차드라는 사람은 영국의 탐사성 선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마도 와가지고 큰악새를 포획했어요. 가져가가지고 연든 동물학회 재발표해가지고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럼 자, 우리나라는 과거에 큰악새 일본에 대마도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마보르시로 도리 환상을 싫어합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악산, 속리산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강릉에도 있었고 개성에도 있다 그랬어요. 그까지가 진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막딱따구리가 남진을 했어요. 그래서 만난 데가 어디냐? 경기도 광릉에서 만났어요. 크기도 비슷해. 그런데 원배우 선생님 말에 의하면 큰악새가 조금 커요. 큰악새가 가막딱따구리를 이 발톱으로 치니까 가막딱도 떨어지더라고요. 나가 저쪽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하여튼 그래 북방종이고 지금은 말이죠. 이게 남쪽에서 멸종했죠. 그 다음에 이게 뭐 가막딱따구리가 지금 지리산까지 있으니까 북방종이 남진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자, 메딱. 이게 뭐야, 여러분, 설악산에서 우리가 발견했어요. 우리 대학원생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게 북방이죠. 그 다음, 들공도 북위 60도, 70도 있어요. 과거에는 1945년쯤만 하더라도 중부지방까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월출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종이 분포역을 넓혀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있는데 그냥 있다고 하지만 종들이. 까치도 제가 전국에, 83년도에 광양 백운산 가니까 까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까치 없는 데가 있나? 해남에도 없었어요.
지금 해남에도 있고 광양에도 있고. 그 이제 까치도 북방 쪽이에요. 남한을 한 거라. 예, 그걸 아시고. 자, 이거는 라크레트 포섬에서 일본 라이쪼라는 겁니다. 그 겨울에 이게 왜냐면 남한, 그 빙하기에 내려왔다가 강빙기에 모두 까가지고 그 기타 알프스 이런 데 있는 종입니다. 자, 두기니까에 있는 새들은 그 보기에서 힘듭니다. 외사초는 어떻게 우래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주이찌입니다. 그런데 주이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이름은 주이찌입니다. 주이찌. 예. 그리고 검은 등볶이 어떤 거래요? 헐떡 뻗고 이름을 좀 잘 알지 않습니까? 헐떡 뻗고 그다음에 그랬고 그다음에 뻐꾸기는 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뻐꾸고요. 일본 사람은 갖고 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은 쿠쿠 그러죠. 예. 그래서 학명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벙어리 뻐꾸기는 보부 이러죠. 그 다음에 두견이는 딱딱딱딱딱딱 이럽니다. 좀 경망스럽게 우려요. 그래서 이 종에 대해서는 소리만 들으면 잘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주의지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립생물장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뻐꾸기 종류는 동남아시아에서 월동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야. 예. 그리고 어디고 이거.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뭐 두견이도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벙어리 뻐꾸기 또 뉴질랜드 뭐 여기 자카르타 자바인가? 보내려고 자바 여기 수마트라는 여기고 이쪽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왔다 갔다 해. 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뻐꾸기도 생태가 좀 다르다. 자, 이동성 물새 개요에 대해서는 뭐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EAFP 사무국이 어디 있어요? 인천에 있죠. 자, 여기에 2007년도에 베이징에서 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호주 국장이 황경선 국장이 저를 좀 보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한국은 EAFP 사무국을 유치할 의지가 있느냐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 정부의 의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유치하고 싶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요 이걸 유치하려고 우리들한테도 전역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가져가려 했어요. 야, 제가 이 새를 공부하고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을 했어요. 구축을 했는데 중국이 가져가면 나의 꿈이 무너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부주고면서 딱 보니까 신의 한 수가 생각나더라고요. 중국이 그때 파트너, 멤버가 아니고 오브저버였어요. 오브저버. 그래서 내가 딱 공식서상에서 딱 그랬죠. 한국 정부에 같이 간 공무원들은 잘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중국은 사무국을 유치할 생각이 있으면 오브저버가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가입을 하고 나서 신청해라. 그래서 그것을 무산을 시켰어. 그 다음 해에 2008년도, 예? 2008년도 한국에 인천에서 해서 중국하고 제가 또 한국 가지고 또 환경부 과장님 막 설득을 했지. 그러니까 하겠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인천시가 국제기구를 설계하기 위해서 10억까지 내놓겠다, 매년. 근데 그렇지. 돈 많이 쓰지 마라. 6억에 쓰라, 6억에. 왜냐면 사무국 국장의 월급, 아파트, 그 다음에 또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중국하고 인천 생물자원관 회의할 때 대판 싸웠어요. 중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했느냐. 그 다음 겨울에 그때 이제 일본 황경선 국장이 저하고 친구예요. 동기대학 출신인데. 그 따라온 사무관이 홋카이도 대학 출신이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인천에서 불고기집에 데리고 와서 소주 먹이면서. 그래서 딱 그 홋카이도 그 출신 그 사무관은 딱 내한테 제가 홋카이도 대학에서 박사했다니까 머리를 딱 쓰면 센파이라더라고. 선배님이라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황경선 국장한테 한국에 가면 내가 무지무지 잘 키울게. 엄청 설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
로마 호텔에서 호주 국장, 일본 국장, 그 다음에 람살 컨벤션의 담당관이가 3명이 점수 싹 내가 한국으로 행겨라. 그래, 결정이 났어요. 결정 났다고 나한테 연락 왔어.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파트너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파트너는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NGO가 있고, 국제 NGO 있는 데는 뭐냐면 중국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국 눈치를 보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했어요. 일본에 아는, 내가 아는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가지고, 한국 하러 그 하루가 매일 보내라고 매일 전화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치했습니다. 유치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회의 때 제가 이제 절대 젊었을 때입니다. 저 이렇고, 그 다음에 EA 파트너십 사무 유치 MOU 인천시하고 이래가지고 환경부 장관, 이만희 장관, 안상수 시장, 저 일본 조류학회 회장 이런 사람 다 불러 국제 심포지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 경도 사무국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걸 잘 키워야 돼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한 게 문제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철새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기회예요. 국가가 풍부해 있다는 것은 돈만 있고 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이런 거는 돈을 만들어. 그러면서 품위 있고, 그러고 아까 아시아 물세도감 있죠? 그걸 해가지고 일본이 가지고 있던 인식을 가져왔어요. 그런 분 있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데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너가 40개국입니다. 40개국. 국가가 18개국. 예? 예, 그렇습니다. 오. 섭씨 행동, 뭐, 갯벌에서 먹이무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는 저보다도 우리 제자인 정옥식 박사가 더 잘합니다. 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섭씨 행동에 있어서 이게 다 다르죠. 마도요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굽어 있고 그하기 때문에 개치링이 같은 거 먹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유라시안 오이스트 캐쳐, 검은 무리 물대생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메페리고 그 다음에 조개를 부숴가지고 꺼내 먹고, 그 다음에 꼬마 물대새 같은 거 그냥 짧고 이러기 때문에 막바로 등강류를 주로 먹죠. 그래서 이런 종들이 그렇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태학적인 에코로지컬 니체를 파티션, 나눠서 간다. 사람도요, 같이 비슷한 거는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또 선별을 해가지고 차이를 나게 하면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요새가 각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회피하면서 살 수 있게끔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동 경로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걸 잘 아실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보충에 한 4주 정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갈 때 1,300km, 300km, 6,500km 막바로 날아간 것을 11,700km 이걸 날아온 거죠. 논스톱으로 왔습니다. 경이적입니다. 경이적.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4주간 에너지 보충을 하는데,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트, 지방은 에너지 생산량이 38.9kJ예요. 그래, 카르보, 이게 뭡니까? 탄수화물 같은 17.6이에요. 프로테인은 뭡니까? 단백질 17.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지방은 뭡니까? 여기 대사수, 물 생산량이 1.07g인데 많아요. 탄수화물은 0.5. 그 다음에 단백질은 0.41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방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장거리가 신체 변화를 일으키는데 출발 전에는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소화기관 장기를 줄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먹이를 섭취해 몸무게의 절반가량 지방으로 추측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되니까. 그리고 비행을 시작하면 지방을 연료로 사용해서 서서히 이제 몸무게가 감소하죠. 중간 기착지에 도착하면 심장, 다리 근육, 소화기관 등이 점점 커지면서 먹이 활동을 해가지고 빨리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소화기관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을 많이 축적해서 가는데 우리나라는 중간 정거장 역할로서 한 4주 정도 에너지 보충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석급 유동 경로에 쭉
아시고. 자, 우리나라의 습급류 생활체에서 번식지는 시베리아 극지방 툰드라지인데 중간기착지는 새 주요 갯벌 뭐 아실 거고 월동지 동남아 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에는 좀도에 같은 1200km, 뒷뿌리도는 6300km 번식지까지, 그 다음에 큰 뒷뿌리도는 7000km, 뿔룬가슴도 8300km 날아가야 번식지에 도착한다. 그래서 지방 축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베리아, 툰드라 뭐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조고, 그 다음에 백공이 이제 새끼 키우는 거고, 새끼 나온 거고, 포란하고 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아오에서 큰 뒷뿌리도 요의 먹이 와서 보충하는 거죠.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의 월동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은 저 나라는 별로 산업이 없잖아요. 개발하지 않아. 다 감소되는 거는 중간기차인 한국, 중국이 개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새만금 개발하고 나서 도요새가 한 35%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참. 그래서 도요물대세 갯벌 이야기인데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 이동철새, 특히 도요새의 뭡니까? 핵심 기착지다. 그 다음에 갯벌이라는 것은 뭐야? 수질정화, 탄소저장 뭐 이런 뭐 이야기 우리 전재수 교수님이 우리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갯벌 면적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됐습니다. 예, 잘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아오 간척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아오 오염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었고, 1992년도 2001년까지 영종도 신공항 갯벌 매립. 그래서 제가 영국, 동경에서 무슨 국제회의 했어요. NHK가 인터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교수가 아니고 공무원이었어요. 그 이제 정부 대표로 갔는데 딱 하는 소리가 저보고 하는 게, 당신네들은 말이야, 영종도 신공항 만드는데 당신은 세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 난감하더라고. 공무원이 말이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랬어요. 세를 위해서는 개발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의 국가 장기 발전 전략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겠냐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황태자가 결혼할 때에 여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더라고. 아니 같은 인간으로서 축하할 일 아니냐. 그 이야기는 일본 사람 하면 안 돼요. 왜? 같은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그래서 제일교포들이 제가 한 인터뷰를 보고 박수 치다는 거 아닙니까? 황태자를 감히 인간으로 격화시켰다. 아, 나야 계산해가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같은 인간으로서 뭐 축하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일본 사람 하면 안 돼. 보통 인간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무한갯벌 이야기 나오고, 새만금 간척에 이제 한국 유네스코 갯벌 등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보면, 새만금 간척 이후에 26종 15만 개체에서 20종 5만 개체로 줄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붉은 어깨 무지 감소했고, 알라꼬리 마도요는 이동 가밀 상태다. 좀 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즉 민물도요는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먹이 다양성 덕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뒷뿌리도요 같은 경우에서는 얘네도 유연한 먹이 전략으로 갯벌을 활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요 갯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실 거고. 자, 항해를 위한 도형물대세는 전부 다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뒷뿌리도요 같은 경우에는 림모사 라포니카 맨제트비에러 하는 거는 그게죠. 우리나라 쪽에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또 뒷뿌리도요, 바오에리는 또 알라스카 저쪽으로 해가지고 뉴질랜드 쪽에는 아종이 다릅니다. 똑같은 큰 뒷뿌리도요도. 그걸 좀 아시고, 5가지의 아종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전부 다 항해 의존도와 큰 정도의 급격한 개체수 감소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큰 뒷뿌리의 경우는 봄, 가을 모두 항해 기체가 면들어져의 가종이 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오는 큰 뒷뿌리도요 아종이 더 감소하고 있대요.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갯벌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규모 관측 사업은 도요물대세 중간 기착 소실로 개체군 감소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이야기죠. 결론 및 보증 방안. 자, 이 한계는 조약이요. 생물 다양성 협약. 죄송합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예찬 야생동물 이 사이트였습니다. 제가 정부 대표로도 갔어요. 이거. 남사로 컨벤션도 제가 초대 정부 대표로 했는데 남사로 컨벤션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CMS. CMS는 이동성 동물종 보존에 관한 협약인데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에 재래지 있다. 전 세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봉사해야겠다. 만든 것이 CMS입니다. 우리나라 왜 가입 안 할까요? 고래입니다. 고래. 일본도 가입 안 했을 거예요. 고래를 잡고 싶다. 한국은 잡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용기 내서 못하고 일본은 도도하게 1년에 300마리씩 잡습니다. 이유는 뭐냐? 과학적 포경, 개체군 조사를 위해서 샘플링한 개체군이 300마리, 그리고 자기네들 말로는 지속 가능하게 고래를 포획하고 가공할 수 있는 인원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일본 전통 음식 보호회 하면서 그 고래고기 먹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이제 갯벌 가입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는 시민과학의 이의가 뭐냐? 데이터 완결성에 대해 기여를 한 바, 전문과학자에 의해서 단편적인 데이터를 장기적인 변화를 추적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조사 범위와 조사 시간, 샘플 수를 확장해 기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식지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한 상시 감시 체계가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서 오염사고, 밀렵 등 비정상적인 변화에 대한 조기 탐지, 신속한 대응, 피해 확산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존정책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사회 기반 데이터는 부족한 공공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치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이 구축한 자료와 증거를 기반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NGO 활동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존정책 지지 기반이 되는데 지역사회 참여로 진행된 모니터링은 지역 생태계에 대한 강한 주인의식과 책임감 함량, 이러한 의식은 보존활동 및 보존정책의 강력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조를 위한 습지 보존 및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생명 존중 사상이 보급되어야 된다. 그리고 보호지역 확대, 그 다음에 남북한 종합적인 철새 서식지 관리 방안을 또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갯벌 관리, 갯벌 자연성 회복, 철새들의 서식지 보건 및 양적 질적 유지 관리,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인공 무기를 또 고민할 필요가 있죠. 환경영향 평가 제도 개선, 이거는 내가 시간이 없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 기업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지역 환경 전문가와 학자 간의 협력 체제 구축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학자들이 이야기한 거를, 예를 들어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항상 아니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샘플링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 거하고 미스매치 될 수 있어요. 그걸 서로 이해를 하고 같이 협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태 관광의 활성화, 그러고 저는 이제 EAFP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아시아 각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섭지 정책 방향을 개발 대상에서 보존 대상,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추구하고 더위 희생 훼손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섭지 기능 평가를 통한 보존 및 보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자, 지역주민, NGO, 국제협력, 인간과 섭지의 조화로운 공존을 함께하는 지속가능 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겠죠. 우리의 자연은 이 지구는 선조로부터 빌려온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빌려왔다 하는 이야기는 켄야의 전통 속담입니다. 켄야.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시간 10분이나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